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 중에 한부모 가족 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뭐 많은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설은 또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그래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모자 가족 복지 시설이 있고 부자 가족 복지 시설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자라고 하는 단위는 그야말로 어머니와 자녀와 관련된 가족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생활 지원이 있는데 기본생활은 우리가 생계 어려운 모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주거와 생계를 제공하는 지원하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공동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일정한 동안 동안에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준비하는 거주 시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립생활 지원이라 해서 자립의 욕구가 강한 모자 가족에게 일정 동안의 주거를 지원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부자 가족도 역시나 같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하고는 또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미혼 모자 가족과 관련돼서 출산, 미혼모 등에 관련해서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의 이런 다양한 어떤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또한 기본 생활 시설이 있고 공동 생활 지원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그래서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과 회복과 출산 후에 아동의 양육 지원에 관련된 일정한 내용에 관련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지원도 역시나 출산 후에 아동과 부모가 같이 모자 기간에 어떠한 이제 그 설치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시 복지에 관련된 지원이 있고 또 가족에 관련된 상담소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 장애인에 관련된 가족의 욕구가 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떠한 그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결하고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의 능력을 고취하고 기능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증진 건강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시설로 나눠보게 되면 의료기관이 있고 정신 요양 시설이 있고 그리고 재활 시설이 있고 그리고 정신보건 건강복지센터와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생기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어야 되는 의료 전문적인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36조의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설을 하는 병원, 그래서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이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치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하는 것이 의료기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인에서 많이 하죠. 민간에서의 법인.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어떤 정신질환자나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를 시켜서 요양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정신요양은 흔히 뭐 시군구마다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제 어떠한 그
설치 목적. 그래서 법이 내서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에 이제 뭐 정신요양시설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좀 찾아보기는 좀 찾아보면 시설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어떤 욕구를 기초로 해서 지역사회 생존에 적응에 필요한 재활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이 사실 정신 건강에 관련된 대상자들은요. 재발과 계속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완치를 하면 좋은데 완치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항상 생활의 어떠한 가장 클라이막스 때 문제화될 때 다시 정신건강 지원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자 이 시설에 또 입소를 하고 이게 퇴원과 다시 재입소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면서 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재활 시설들은 이게 만성적인 질환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설이 바로 재활시설인데 생활을 하는 시설이 있고 재활훈련을 하는 시설이 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시설은 24시간 여기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재활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재활치료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이제 일부 이제 일반 행정을 보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요양 이런 재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뭐 요양원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의 어떠한 그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가요? 자,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노인 주택을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뭐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게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정신재활 시설이라던가 정신요양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더 만류를 하죠. 왜냐하면 그 집값이 떨어진다, 땅값이 하락한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이런 시설들은요. 그래서 좀 외진데가 좀 많고 또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그 지역사회 안에 이렇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시설은 사실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시설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신보건 서비스에 있어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초기, 중증,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지역사회 전달 체계, 그리고 지지체계 형성을 하고 재활이나 사회 적응을 도와줘서 인간적인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정신질환의 예방,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여기 따로 설립된 거는 이제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보통 이제 보건소 아시죠?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이렇게 같이 그 한 기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역사회에 누구든 뭐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에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들 해요. 그리고 여기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예요? 금연 관련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요. 알코올 중독 이것도 많이 교육을 하죠. 이런 그 우리 사회에 지역 사회에서 많이들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담배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난이나 어떤 그 사고, 큰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나 가족들, 그래서 재난이나 큰 사고, 그래서 구조
복구, 치료 이런 현장 대응에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안정, 사회적인 적응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 뭐 인재로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전쟁이나 어떤 시설물 폭파 사건 그리고 건축물의 붕괴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독관리 통합센터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 병이라고도 이제 치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독 통합 관리 지원 센터라고 하는 이런 특정 사회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체계를 구축해서 중독자에 대한 대상 상담, 치료나 재활,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중독의 피해에 관련된 예방, 그리고 교육 사업에 있어서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독에 관련된 관련 기관들의 통합된 서비스에서 한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합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노숙자가 사회적인 이슈거리는 안 되지만 과거에 한참 우리 IMF 시대를 맞이했었을 때는 노숙인들이 굉장히 거리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들의 어떠한 숙식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생활에 관련된 예방 이런 것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노숙인들의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생활적인 부분에 예방이라던가 심신 장애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신적인 사회 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이런 재활이나 어떤 심리 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바로 이제 노인복지 시설처럼 노인에 관련된 복지 시설 다음으로 이제 그때 당시 IMF 때 노숙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라던가 노숙인들을 위한 어떠한 그 재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 노숙인들에게 어떤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입소자들의 생활을 도와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노숙인들에 관련된 복지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나 가족에 있어서의 다문화 복지 시설을 이제 이렇게 묶어서 보는데요. 여성 가족 복지 기관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어떤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가족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생활이 어떤 지닌 가치의 강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족의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 가족 그 관련된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개인들의 어떤 인격 발달이라던가 또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다채로운 어떠한 서비스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다문화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된 게 굉장히 이제 늦게 시작이 됐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참 뭐 농어촌에 결혼을 하기 시작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적응했을 건데 많은 여성들이 농어촌 또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는 다문화 시설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 그리고 언어로서 문화로서의 어떤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의 여성들의 어떤 보호막이 사실상 없었고 지금 들어와서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많은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이제 온전하게 이제 정상 기능을 했을 건데 역으로 이 시설들이 너무 늦게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단절이라던가 소통이 안 돼서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다문화 가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많이 이런 수준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문화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에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이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센터 그리고 성매매에 관련된 그 상담소라던가 성매매 방지 이런 것들을 중앙지원센터라던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의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흔히 이제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군구마다 자원봉사 센터 다 한 개소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원봉사도 이제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법인이나 단체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원봉사 센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16개소의 기관이 있고요. 시군구, 뭐 광역시 이렇게 해서 총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 기관이 운영되는 것이 248개소다라고 알고 계시면 뭐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 중에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 사회복지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의 학교복지사는 아직까지는 교사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격 조건은 1급 사회복지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집단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상담이라던가 학교에서의 아이들이 어려움에 관련돼서 사례 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학교의 사회복지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자격으로 유지되다가 2018년 국가 자격 신설이 됨으로써 1급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학교마다 한 명씩 파견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의 학교는 그야말로 이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체계 안으로 교육복지센터에서의 사례 관리,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이나 학교 폭력 대처 예방, 그리고 또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의 그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석사 동기생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어느덧 그 친구도 이제 45, 6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한참 우리 석사 동기 중에 가장 어린 친구로 이제 그 들어왔는데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그때는 이제 파견이라고 보다는 계약직으로 이 친구가 이제 학교 사회복지로 처음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학교에 이제 정식 직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벌써 이제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교 정직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그 문제점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으로 안 되고 계속 이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계약직이라도 1년, 2년 넘으면 정규직과 뭐 다를 바 없지만 어쨌든 학교에서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영상을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시설에 관련된 시설인데요. 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도소 내의 수용자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한다거나 교정 교육이 필요하거나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사회 적응 훈련,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미리 어때요? 예비적으로 철저하게
기능적인 부분을 이 사회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의 어떤 시설에서 의무가 끝나면 건전한 사회복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한 곳이 바로 이제 교정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것도 역시 하나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우리가 이제 산업복지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서의 전문적 사회복지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적용해서 산업이라는 요 큰 현장에서의 발생되는 노동자들의 심리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복지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회공헌이라든가 사회적인 기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직을 채용해서 이들의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팀으로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산업체 내 근로자들의 어떤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보면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해외 협력팀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 해외도 있지만 그 산업에 관련된 그 외부와의 어떠한 그 공고라던가, 기관에 관련된 어떠한 이제 그 봉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기여금 그리고 발전기금 이런 것들을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외라고 얘기 부르긴 그러고 활동 지원팀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어, 사회공헌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이렇게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없는데, 기업들에서는 이런 이제 사회공헌팀이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자 해서 공헌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데 이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군사회복지 현장에 보면은 군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요. 군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신병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막 들어와서 군대에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낯설죠, 환경이. 그래서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군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리고 또 장병들이 이제 그 병역 의무를 다 끝내고 사회에 진출할 때 보면 사회에 또 적응할 수 있게끔 복지 개입을 위해서 상담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거에는 군 생활이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또 24개월로 바뀌고 최근에는 18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가 군복무에 있어서 과거에는 굉장히 길었던 이 시기에 3년이나 2년 정도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사회에 들어갈 때는 각종 군대에서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그런 아마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군사회복지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병역 내에 어떠한 이제 그 대인관계 그리고 신병들에 관련된 상담 이런 것들을 주 중심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각 그 단계마다의 어떠한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개입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사회복지 1급과 2급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을 다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험 자체의 응시율과 그리고 시험에 이제 1급에 합격한 그 대상자를 보게 되면 30%가 조금 넘는 퍼센테이지예요. 보통 다른 자격증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자격에 취득함에 있어서 100을 기준으로 두면은 거의 뭐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 예, 60% 이상.
그리고 뭐 많으면은 90% 이상의 자격을 취득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100을 두었으면은 40% 미만으로 항상 조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해년마다 계속 뭐예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1급이라고 도전하게 되면 굉장히 뭐예요?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하면 굉장히 공부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사회복지 1급을 취득한 그 퀄리티에 관해서 사회에서는 그닥 뭐 차별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 차이가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 1급과 2급에 그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구분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시설장이 되고 내가 시설을 차리려면 1급이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시설을 차리고 시설을 내가 개설을 하고 그러는 데는 1급과 2급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급도 충분히 졸업하자마자 시설을 내가 그 설립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러면 1급은 왜 1급을 따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내가 행정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원하는 행정직 사회복지사는 1급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 중에 1급이 필요한 곳은 정신건강시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그리고 교정복지사, 병원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이런 기관들은 특수한 어떤 근무에 있어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1급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가의 어떠한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1급을 반드시 따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기억력이 좋고 습득력이 좋죠. 그래서 암기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암기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1급 시험은요,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응용이에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를 주고 거기에서 사례에 도출되는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퀄리티 자체가 좀 높아서 합격률이 40% 미만밖에 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의 여러 기관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례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PPT 자료를 좀 띄워 드릴게요. 자, 사례관리의 이론과 개념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요 사례관리의 이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례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이렇게 함축적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사례관리 실천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례관리는 선진국에서 휴먼 서비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속하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서비스에 관련된 혁신을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첫 번째 관리에 대한 순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례 관리는 다양한 복합적인 어떠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것을 관리로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 외에 자원을 사정하고 개입 과정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례 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반하는 것이 사례 관리의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특정 대상을 위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이런 서비스들을 합한 것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해서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역사회에서
부분에서의 보호로 분산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례 관리의 이론적인 기반에 있어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 인파워먼트 관점, 사회적인 지지망 이론이 여기에 사례 관리의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의 상황, 그래서 환경 속의 개인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초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생태 체계적인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공생의 개념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통합해서 한쪽 혹은 상호 유익하게 얻는 두 종 간의 어떤 빈번한 상호작용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다른 종에게 유익하거나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종이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활동 공간에서의 어떠한 특정한 종이 생태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고 재생산을 위해서 요구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을 일컫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능력에 관련된 특정한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인간의 욕구와 문제 등은 인간 혹은 환경 자체의 산물이 아니라 상호 교환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고 했던 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인파워먼트 관점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어때요? 흐르는 방향.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더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능력을 신뢰를 하고 현재적 또는 잠재적인 능력 위에서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환경적인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인파워먼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인파워먼트 활용을 위해서는 서로 참여와 상호작용, 상호성을 가지고 또 비판적인 의식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행동에 대한 기반에 따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파워먼트 관점으로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지지망 이론이라 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생태 체계,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떠한 사회적 지지망은 가족, 이웃, 친지, 민간자원 이런 중요한 사회적인 자원을 인식을 하면서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망 지원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례관리에 관련된 우리가 개념 중에 기능상의 문제를 가진 개인이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개인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 이런 것들을 개입하는 방법이고 또 사회적인 서비스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 그리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거주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개입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례 통합에 관련돼서 여러 그 사례 관리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의 주민 참여라던가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서비스를 해주고 또 연계를 해서 제공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관리 통합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례 관리의 개념과 통합 사례 관리의 개념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례 관리는 이제 1대1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례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관리를 이야기를 하고 통합 사례 관리는 우리가 어떠한 그 회의를 통해서 전체 위원들의 그 솔루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민도 참여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지역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관점에서의 통합 사례 관리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는데, 이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가족들, 그리고 클라이언트 가족과의 관계 맺기, 지역사회에서의 일하기, 그리고 팀워크로 점점 팀워크로 같이 하면 개인보다는 어때요? 팀이 더 단단하고 결속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 사례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관점에서 통합 사례관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사례관리의 성격적인 부분은 어떤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성격 차원에서의 차원은 사례관리를 하는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사례관리에서의 직접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간접적인 서비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 측면에서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의 성격 차원으로 보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중심 체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례 관리자와 치료적인 관계에서 어때요? 신뢰 관계를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정신 내적인 부분, 대인 관계적인 부분, 환경적인 개입, 상호 연합을 함으로써 이 클라이언트 중심 체계로 완전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 체계에서의 개념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내면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를 같이 동시에 이 중심 체계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성격에 있어서의 환경 속의 어떤 인간 또는 상황 속의 인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이제 그 빈곤이라고 하면 빈곤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맞이한 빈곤과 부모로서의 대물림하는 빈곤하고는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의 고유한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 속에서 다양한 개개인들의 어떠한 사례,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차원에 있어서의 개념과 서비스 체계의 자원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개별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사례 관리라고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을 위해서 최선의 어떠한 방법,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로 인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례관리 서비스 과정의 차원에서는 사정과 계획과 연결 점검, 그리고 건익 옹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는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통 사정 계획 또 여기 뭐예요? 실행이 연결이라는 거는 이제 실행을 할 때 뭐예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행을 하는 거죠. 점검이라는 거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례 관리의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과정들에서의 어떤 모니터링, 그래서 과정에 관련된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늘 그때그때마다 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했고, 사례 관리는 그리고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 뒤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함으로써 그 자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서비스와 자원들에 관련된 활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에 관련된 지원을 전달하면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있고요. 또 사례 관리자에 관련된 역할은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사례 관리자의 역할도 굉장히 내가 잘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를 할 때는 그만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뭐예요?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적용시키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서로가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의 그 사례 관리자는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지 사례 관리자를 만났을 때 유능하게 본인의 어떠한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함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례 관리의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사례 관리에 있어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지원을 각각의 사례 관리자에게 예, 소통을 통해서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연계를 시켜주고 지원을 하는 것을 사례 관리자에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위기 개입을 해야 되고 단기 치료, 중개자 역할도 해야 되고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교사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서비스 조정자, 그리고 추적,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안적인 연습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의 목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는 그만큼 본인의 그 역량, 지식적인 것,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사례 관리를 해봐야 노하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항시 염려해 둬야 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자꾸 뭐예요? 경험해 보고 다른 사람의 사례 관리 발표 자료를 보고 그리고 내면에 습득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실천적인 영역에 얼마만큼이나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답이겠지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과서대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상당 기법으로 잘 녹아내려서 그 기법을 활용하면서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대상자의 니즈 그리고 라포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스킬을 좀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례 관리의 개입의 원칙을 살펴보게 되면 개입은 우리가 개별화,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괄성,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주어야 되고요. 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 그리고 서비스 연계에 따른 다양한 그 자원들을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이제 사례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개입의 원칙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례 관리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10가지의 지침은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욕구의 다차원성과 주기성, 변화에 대한 어떠한 그 진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잘 해서 적재적소의 자원을 공유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양한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예를 들면 국가 정책,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의 흐름, 이런 방향성을 잘 알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좀 좋은 서비스는 어때요? 추천도 좀 해주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어떠한 그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례 관리자 간의 어떤 상호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통합 사례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운영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 현장 실천에서는 인력이나 시간, 자원에 대한 어떤 딜레마와의 어떤 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눠줘야 되는지, 나는 A라고 하는 이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덜 가져가야 되는데, 어, 이 B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생활 능력이 있고 A라는 사람은 생활 능력이 없는데,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더 환경적인 부분에 열악하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조건, 이런 복지 조건에 있어서는, 예, 같이 공정하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딜레마에 사회복지사는 어때요? 조정과 어떤 합의, 조화 이런 걸 잘 이루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굉장히 많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공공 영역과 민간 자본이 같이 뭐예요? 상호 협조적인 부분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역사회 내의 통합사례 관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네트워크 센터를 통해서 사례 관리 지원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과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 높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늘 어때요? 노력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떠한 질적인 부분을 좀 높이고자 하려면 지역사회에 관련된 대상자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청취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개입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례 관리 과정은 접수,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결이죠. 자, 이 사이클이 들어가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사례 관리를 했습니다. 종결을 했더니, 자,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종결까지 했는데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 종결 부분에 이런 아쉬웠던 부분, 또 미충족됐던 부분, 이런 과정에서 어때요? 계획의 재사정, 관계에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관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대로 순환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단계인 사정과 계획과 개입, 점검, 평가에 있어서의 세부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접수 단계에서는 직접 발굴, 의뢰, 사례 관리,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협의를 해야죠. 나 사례 관리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협의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의 이제 그 뭐가 가장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협의,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접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정 또한 우리가 이제 사정이라는 것은 욕구 사정, 개인의 가장 급하고 시급한 문제를 1순위, 2순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욕구 사정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사건의 개요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강점을 사정하고 문제 확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문제까지 다 여기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되겠죠. 계획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사례 관리자의 그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또 사례 관리자와 사례 관리 의뢰자와 같이 목표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획 단계에서는. 그래서 실행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의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계획을 하면 실행으로 옮겨야 될 거죠. 그럼 실행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연계와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는
이거는 계획된 대로 실행을 하는지 어쩐지 점검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실행을 해보니 이게 좀 안 되더라. 그러면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도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한 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 문턱이 높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 조정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자원들을 필요로 하면 그 자원들까지도 같이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달성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실행까지 다 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종합적인 종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평가는 성공이냐 또는 미충족이냐 아니면 아주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는 실행까지는 다 했는데 해보니 역시 이거는 좀 무리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쭉 연계를 했더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평가는 다 성공적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성과에 있어서 이 부분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평가 부분에서 다시 처음부터 사정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평가가 됐으면 종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사정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계획을 잡아서 하면 모를까? 다시 이 회기가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 사례관리자에게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따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실행과 평가로 이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에 이렇게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떠한 합의 과정에서의 그 종결을 해야 되고요. 성과에 관련된 확인 그리고 이후에 미흡한 거는 따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재사정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순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입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